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75년 9월 12일,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말이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매연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미수가 진짜 크다. 우리 마을보다 훨씬 크네. 저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 미숙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순영아, 저기 봐. 사람들이 개미떼 같아. 저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순영아, 무서워?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꿈을 이루러 온 거잖아.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지만 사실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저희가 가져온 건 낡은 가방 하나와 부모님이 쥐어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에 가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역사 안을 걸으며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도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몰랐으니까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들, 처음 서울 와봤지? 아주머니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자리 구하러 왔나? 마침 좋은 자리가 있는데 따라오지 않겠나? 아주머니는 명함을 꺼내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한봉제공업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제공장이에요. 미숙이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씨들 같은 어린 친구들이 일하기 딱 좋은 곳이야. 기숙사도 있고 밥도 주고 어떻게 따라오겠나?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서 의아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저는 미숙이와 상의한 후 결정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점점 사람이 적어지고 건물도 낮아졌습니다. 저기 멀리 가는 건 아니죠? 저는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공장은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하거든. 아주머니의 대답에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외진 곳에 있는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여기가 공장인가요? 미숙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장은 뒤편에 있고 여긴 기숙사야. 우선 짐부터 풀고 씻고 하자. 아주머니는 저희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 하나로 안내받았는데 창문에는 쇠창살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왜 창살이 있죠? 저는 이상함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도둑이 많아서 그래. 걱정 말고 쉬어. 아주머니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어요. 순영아, 문이 안 열려. 미숙이가 당황하며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 내일부터 일 시작할 건데 힘 빼지 말고 조용히 해. 밖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미수가 뭔가 이상해.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이게 무슨 봉제 공장이야. 미숙이도 불안해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와 함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어제 잘 잤나? 남자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언제 일 시작하죠?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장, 하하, 애들아, 여긴 공장이 아니야. 남자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럼 여긴 어디예요?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미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리고 너희 일은 내가 정해줄게.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인신매매단에게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안 돼요. 저희를 보내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여기서 나가려면 돈을 벌어야 해.
그전까진 꿈도 꾸지 마. 남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들은 저희를 완전히 감시했어요.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창문의 철창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주는 밥은 형편없었어요.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순영아, 배고파 죽겠어. 미숙이가 배를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기회를 봐서 꼭 나가자. 저는 미숙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저희에게 끔찍한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절대 안 해요.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든지 해라. 최 씨 아주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한밤중에 창문을 뜯으려고도 해봤고 문을 부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벽에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어요. 김순영, 박미숙, 1975년 9월 12일 실종.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저희를 찾을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순영아, 뭐해? 미숙이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야.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를 찾을 거야.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미숙이도 저와 함께 벽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저희의 이름, 고향, 가족들의 이름까지 적었어요. 감금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살이 빠졌고 햇빛을 보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어요. 언젠가는 이 일기가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1975년 10월 15일. 오늘로 감금된 지 33일째다. 미숙이가 많이 약해 보인다. 나라도 건강해야 둘 다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저는 숨겨둔 연필로 조심스럽게 일기를 썼습니다. 미숙이도 일기를 썼어요. 저희는 서로의 일기를 읽어주며 위로했습니다. 1975년 10월 15일. 순영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다.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가 그립다. 꼭 살아서 나가서 다시 먹고 싶다. 미숙이의 일기를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최 씨 아저씨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제 그만 버텨라. 너희를 사갈 사람을 찾았어.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저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가든지 해. 최 씨 아저씨는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도해보기로 한 거예요. 미숙아, 오늘 밤에 꼭 나가자. 저는 미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문도 잠겨있고 창문도 못 나가는데.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어봤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 저는 한 달 동안 몰래 파고 있던 구멍을 보여줬습니다.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낡아서 손가락으로도 조금씩 파낼 수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파다 보니 이제 주먹 정도 크기가 됐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미숙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보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정말 끝이야. 저희는 그날 밤 몰래 구멍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까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넓어졌습니다. 미숙아, 내가 먼저 나가. 저는 미숙이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미숙이가 구멍을 통과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못된 것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최 씨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탈출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희는 더욱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만 안 둔다. 내일 당장 팔아버릴 거야. 최 씨 아저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탈출 시도가 실패한 후 저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밥도 더욱 적게 주고 감시도 더욱 심해졌어요. 미숙이는 그날 이후 심하게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순영아, 나 너무 아파. 미숙이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견뎌. 꼭 나가서 병원에 가자. 저는 미숙이의 이마를 만져보며 걱정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어요. 아저씨, 미숙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최 씨 아저씨에게 간청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최 씨 아저씨는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열이 났어요. 저는 자신의 일기에 미숙이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1975년 11월 3일, 미숙이가 많이 아프다. 열이 계속 나고 기침도 심해졌다. 약도 없고 제대로 된 음식도 없어서 걱정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다. 동물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 같다. 며칠이 더 지나자 미숙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됐습니다. 미숙아, 정신 차려. 포기하면 안 돼. 저는 미숙이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순영아,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미숙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 저는 미숙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그날 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르고 흔들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이가 죽은 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최 씨 부부는 미숙이의 시신을 집 뒤편에 몰래 묻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미숙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미숙이가 묻힌 곳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1975년 11월 10일. 미숙이가 떠났다. 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효도도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기와 미숙이의 일기를 작은 서류 가방에 넣어 벽 속 깊숙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발견해 주길 바라면서요. 며칠 후 저도 미숙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최 씨 부부는 저의 시신도 미숙이 옆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집을 떠났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0년 서울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됐고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철거 반원들이 마지막 남은 벽을 부수던 중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곳을 조심스럽게 파내자 낡은 서류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바래진 사진들과 일기장 2권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두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철거 반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일기장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년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김순영과 박미숙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일기장에는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감금, 폭행까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집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 뒤편에서 두 구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순영과 미숙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15년 전 자료를 모두 뒤져가며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최 씨 부부를 찾아냈어요. 80대가 된 최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일기장과 유골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자백했어요. 그래, 내가 했다.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어.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워낙 많았거든. 최 씨는 전혀 죄책감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가둬뒀는데 알아서 죽었어. 내가 죽인 건 아니야. 그의 변명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순영과 미숙의 유골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5년 만에 아이들을 만난 부모들은 오열했어요. 우리 순영이, 미숙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 집 부모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최 씨는 살인과 감금,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80대 노인이 된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인권 유린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됐어요.
당시에는 가난한 시골 출신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없었어요. 순영과 미숙 같은 피해자가 그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과 미숙이 남긴 일기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도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예요. 두 소녀가 벽에 새긴 이름과 일기장은 결국 15년 만에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개발과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197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순영과 미숙처럼 가난한 농촌 출신 젊은이들은 도시의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났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을 노린 범죄자들이 있었고 이를 보호할 시스템은 부족했어요. 또한 이 사건은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순영과 미숙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평범한 20살 소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꿈은 악질 범죄자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들이 남긴 일기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입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순영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기를 쓰고 흔적을 남겼던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이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개선됐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사건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종됐을 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줍니다. 순영과 미숙의 가족들이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거든요. 순영과 미숙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정부도 관련 법을 강화했어요. 두 소녀가 묻힌 자리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김순영, 박미숙을 기리며 1955년에서 1975년 꿈을 품고 서울에 왔다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두 소녀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매년 그들의 기일이 되면 고향 사람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찾아와 추모제를 지냅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순영과 미숙의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인권의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도 온라인을 통한 인신매매나 성착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법만 교묘해졌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제안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야 해요. 순영과 미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영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일기를 쓰고 흔적을 남긴 덕분에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둘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셋째,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덮어버리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넷째,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영과 미숙의 일기장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죽음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예요. 이제 순영과 미숙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1975년 서울역에서 시작된 그들의 꿈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결국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됐어요. 최 씨 부부 같은 범죄자들은 결국 처벌받았고 사회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야 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순영과 미숙이 꿈꿨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 소박하고 순수한 꿈이 범죄자들에 의해 짓밟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픽션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